수학과 우리 물질 문명 사이의 역사적인 관계를 들여다보면은 셈을 하는 능력이 인류가 발전하는 순간 문명이 같이 발전했어요. 거꾸로 말해도 좋죠. 문명이 발전할 때 셈을 하는 능력이 같이 발전했다, 이렇게 해도 좋고, 또는 셈을 하는 그 표현 방법이 변하는 순간 문명이 같이 발전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하늘을 보고 뭐 달을 보고 이렇게 관측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 하니까 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는 관측을 기록하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선 용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영어를 표현하는 기호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고대 문명이 다 실패했어요. 예를 들어 이집트를 보겠습니다. 하나라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기호죠. 뭐 그것은 막대기일 수도 있고 돌멩이일 수도 있고 뭐 조개 껍질일 수도 있고 뭐 하나를 상징하는 기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0개를 상징하는 기호가 이렇게 구부려졌고, 100개를 상징하는 기호, 1000 상징하고, 10,000, 100만, 하여튼 새로운 수가 등장할 때마다 수의 이름을 새로운 기호를 붙이고 새로운 이름을 붙였어요. 이 기호법은 오늘날하고 달라서 이 자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276을 보겠습니다. 276을 보면 그냥 200을 상징하는 이 기호가 2개 들어있죠. 제일 위에 200을 상징하는 기호가 2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70을 상징하는 기호가 7개가 있습니다. 순서하고 상관이 없죠. 그냥 모함만 놓으면 그것이 그 의미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압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인도,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라고 부르는 그 개념들이 서양으로 건너가기 중간에 이제 아라비아로 가게 된 그 기초가 되는 분이 알콰리즘이라는 페르시아 수학자입니다. 9세기에 페르시아 수학자가 인도 수를 설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10개의 기호로 설명한다. 정확하게는 이제 그 당시에는 9개의 기호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0이라는 건 수로 잘 취급을 안 했으니까.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십진법이라고 부릅니다. 10개의 기호를 사용해서 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알콰리즘가 이것을 아라비아에 소개를 하고, 그 당시에 이 바그다드의 지혜의 이 집이라고 하나요? 클레오파트라 이후에 다 무너져가는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유물들이 거의 이 바그다드로 옮겨가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이 수의 체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의 이름을 따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의 체계를 도입한다고 해서 바로 우리 실생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파는 남아있고 상가지도 남아있고, 과거에 이 필산이 등장한 것이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에 와서 드디어 이제 로그법이 발견됩니다.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모든 공학도들은 이 로그자를 필수로 가지고 다닙니다. 현대적인 계산기죠. 이 로그자가 우리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바꿔놨어요. 예를 들어 여기 1이라고 이름 붙어 있습니다. 여기 10가지 거리를 봅시다. 그 거리가 10에서 100까지 거리하고 똑같아요. 자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1하고 2 거리를 보겠습니다. 1하고 2의 거리는 2하고 4의 거리하고 똑같아요. 4하고 8의 거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자를 이렇게 만들면은 계산법이 혁신적으로 빨라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압축 기술이죠. 우리가 그림 파일을 압축하고 디지털 전송을 하고 할 때도 이 압축 기술이 제일 뒤에서 숨어서 공헌을 하는 기술들입니다. 미적분학 압축 기술입니다. 미적분학에 가서 변화를 보라는 것이죠. 변화를 보는 것이 다 압축 기술이에요. 십진법 압축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압축하는 기술이 로그고, 그것이 엔트로피를 설명하고 또는 정보 이론을 설명하는 것이 다 로그가 숨어 있죠. 이 로그법이 발견되고 그러고 나면서 이제 기술이 여기 나왔고, 그 다음에 얘를 표현하는 과정에 십진법을 소수점을 찍기 시작했어요. 점 하나 찍는 그 의식의 변화가 셈법을 혁신적으로 또 발전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점 하나 찍은 게 뭐 그게 우리가 별거 아니죠. 0이라는 건 뭐 0이 하나만 있으면 10도 표현하고 100도 표현하고 1000도 표현하고, 그런데 그 0을 발견하는데 수천 년이 걸렸잖아요. 그것처럼 십진법을 점을 하나 찍어서 소수점을 표현하는 표기법이 발견하고, 그러면서 이 로그법의 수표를 만들었습니다. 수표를 만들고 나서 그것을 케플러가 응용을 해서 행성의 궤도가, 이 도는 궤도의 주기가 뭐 이 태양에서부터 평균 거리에
뭐 제곱과 세제곱에 뭐 비례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로그표를 보면 자명하게 드러나요. 우리가 그냥 과거의 수법으로 저것을 들여다보면 이게 왜 이렇지 이렇게 이상하지만 로그표를 들여다보면 이게 당연히 직선으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그 원리들이. 그래서 이 셈법이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나서 항해술이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셈법에 대한 연구가 점점 많아지고 더 나아가서 수학자들이 무한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이 무한을 들여다보는 것의 처음 시기는 사실은 음악을 연구하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정이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음악이라는 것은 오늘날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디지털의 그 효시가 되는 이론을 설명한 분이 후리에라는 프랑스 수학자인데, 그 후리에가 음악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신호를 전달할 때 어떤 이 불연속 점들이 있습니다. 신호가 전달되지 않는 불연속 점들이 있을 때 그것이 과연 원상 회복할 수 있느냐 이런 글들을 설명하면서 드디어 무한에 관한 접근을 하기 시작했고, 물론 후리에 자신은 아니고 후에 독일의 칸토어나 이런 학자들이죠. 그래서 그 칸토어가 후리의 이론들을 들여다보면서 이 불연속점들의 상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무한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무한이 상당히 흥미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무한에 관심을 가지고 심지어 새로운 패러다이스라는 용어까지 쓸 정도로 수학의 또 새로운 분야가 개척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집합이라는 개념 또는 집단이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사물을 설명하려고 하면 과연 자연수를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했고, 거기에 이제 폰 노이만이 해석을 합니다. 폰 노이만이 어떤 해석을 했느냐면 아주 어릴 때인데, 3이라는 것은 얘는 어떤 것이냐 하니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세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의 원소는 0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또 1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2라고 부르는 것, 세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게 3이다 해석을 했어요. 그럼 이 속에 2는 무엇이냐 설명을 해야 되겠죠. 2라는 것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0과 1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것이고, 그러면 1은 또 무엇이냐 하니까 1은 들여다보면 0으로 이루어져 있다. 0은 뭐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없다는 것과 있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수의 체계를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집합론의 기초고, 그리고 집합론의 기초가 이루어지자마자 그것은 이제 무한을 건드리기 시작했고, 그러자마자 수학의 세계에 새로운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모순들이, 온갖 종류의 모순들이 거기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20세기 초반에 힐버트의 꿈이라고 부르는 문제들인데, 힐버트가 말을 한 게 무엇이냐 하니까 이론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이론이든지 이론이 반드시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이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찾고 구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론 세 가지라는 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1번, 모순이 없어야 된다 이거죠. 모순이 없어야 된다. 2번 또 너무 시시해요. 2번은 너무 유한서술이어야 됩니다. 유한서술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그 이론을 설명하는데 시간이 무한대 걸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3번이 뭐냐 하니까 그것이 이제 이상적인 형태인데, 모든 이론은 완벽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이론 그런 덕목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온 젊은 20대 청년이 선생님 죄송하지만 만약 그 이론이 좋은 이론이라서 자연수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라면 완벽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랬어요.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유명한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인공언어가 다 개발이 됐어요. 실제로 괴델의 이야기를 듣고 영국에서 활동하던 또 더 젊은 튜링이 그렇다면 내가 정말 기계를 만들 수 있겠다는 것이죠. 비로소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계산을 해왔지만 처음으로 계산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를 명백하게 밝힌 것이 20세기 중반입니다. 1930년, 40년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 셈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처음으로 설명했어요. 그 튜링의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은
기계가 해야 될 것은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들이라 이겁니다. 기계들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하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기계는 임무를 완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판기에 동전 300원을 넣었더니까 주스 캔이 하나 나왔다. 이러려면은 캔이 나오고 종료를 해야 될 텐데 돈만 먹고 캔을 안 내주고 이러면 이제 화가 나죠. 그런 것처럼 정지 상태가 있어야 돼요. 업무를 종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 유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유한 상태를 가지고 있고 유한 시간 안에 게임이 끝나야 됩니다. 이것이 내부적인 이데아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실제 물질 세계에서는 여기 기억 테이프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상태들이죠. 현재 내가 어떤 상태에 있고 여기 입력을 들여다봅니다. 그 다음에 출력을 여기다가 하고 그 다음에 이 자기 기록 테이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록을 지우기도 하고 새로운 출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미 고전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만 현대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컴퓨터가 튜링의 기계에 의해서 설명이 됐고 더 나아가서 튜링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특수기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 보편기계를 설명했습니다. 이 보편기계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특별히 하는 역할이 없어요. 특수기계는 내가 자판기다, 아니면 나는 교통신호등이다, 나는 엘리베이터다, 이런 특수기계가 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 보편기계는 아무 역할도 안 해요. 다만 난 당신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있습니다. 그 개념을 활용을 해서 폰 노이만도 새로운 컴퓨터를 개발하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모두 튜링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셈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미적분이라고 부르는 캘큘러스라는 것하고 용어가 똑같습니다. 캘큘러스라는 말 자체가 셈이라는 뜻이고 그것은 로고스라고 부르는 로고스나 다 어원들이 다 비슷한 것들이에요. 대부분의 문명권들이 쓰는 원래 말이라는 글과 셈이라는 것은 어원이 똑같아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셈이라는 뜻과 거리가 멀지 않는 다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셈의 역사를 이제 종합을 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기수법들이 고대 문명에 수를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폴로나 탈레스,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 플라톤의 국가론을 보면은 국가론의 처음에 정의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합니다. 국가를 설계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백성들의 덕목을 키워야 되느냐 하는 이런 말이 장황하게 되다가 제7권에 가면 유명한 동굴의 우화가 나오고 거기에 드디어 플라톤이 소크라테스 입을 통해서 수학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수학을 설명하면서 수학은 이데아의 세계에 관한 영원 불면에 관한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수학은 철학이나 과학이나 예술이나 이것을 크게 구별하지 않았던 시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클리드에 와서 드디어 이 과거의 공간이죠. 유클리드가 생각하는 공간입니다. 네. 그 후에 이제 삼각법, 돌레미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삼각법이 이 달력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셈을 하는 이 상가지나 주판들이 이 원시적인 방법에 별로 수학이 발전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르네상스 시절에 와서 드디어 알고리즘이나 소수점이나 이런 십진법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고 로그법 때문에 이 천문학자들의 수명이 2배로 늘어났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항해술이 발전했고요. 데카르트에 와서 드디어 특별한 수가 아니라 아무것도 상징하지 않는 X가 등장했습니다. 데카르트가 처음으로 이 다항식을 설명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구체적인 수가 아니고 아무것도 의미하는 바가 없는 X가 등장함으로 해서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든지 반비례한다든지 이런 용어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죠. 라이프니츠와 뉴턴의 캘큘러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중반에 와서 갈로아가 드디어 대칭성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을 했고 리만이 새로운 공간을 이야기했어요. 공간을 설명할 때는 이산적인 것과 연속적인 것을 설명해야 될 텐데 이때 이 공간의 조각을 퀀타라고 말한다, 이렇게 리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한을 설명하는 시절이 와서 칸토르, 힐버트, 게델, 튜링 이런 분들이 이제 나와서 컴퓨터가 탄생을 했고 오늘날 알고리즘, 눈에 보이지 않는 계산술이죠. 저것들이 인공지능을 설명하고 유전자 분석도 하고 그러는 시절이 됐습니다. 지금은 드디어 인류가 과거 세대보다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인식하게 된 시절이 되었습니다. 지성이 이렇게 높은 데서 보면 멀리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류의 지성이 조금씩 발전하면서 더 높은 곳에서 더 멀리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